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이에요. 재작년 이맘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희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재정적인 부분이었어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했던 터라 남편의 빈자리는 상상 이상으로 컸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만 지 15년이 지난 저로서는 당장 뭘 해서 먹고 살지부터 막막했어요. 그동안 남편한테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살았던 게 얼마나 미안하고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남편도 저처럼 막막하고 버거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힘들다는 말 한 번 않고 묵묵히 가정의 몫을 해주었다는 걸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진작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진작 남편이 짊어진 가정의 무게를 나눠줄 생각을 못했을까? 모든 게 다 후회되고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려왔어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어요. 제게는 홀로 키워내야 할 두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의지마저 꺾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죠. 그래도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기사회생하게 됐지 뭐예요. 지금부터 저희 가족이 낭떠러지 끝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사귀던 중에 저를 임신했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대요. 하지만 아빠는 이미 군에 입대한 상태였고 엄마는 아빠와 헤어질 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었기 때문에 임신을 빌미로 저희 아빠한테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지우려고 독한 마음도 먹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엄마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던 거는 아니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워낙 마른 체형이어서 임신 7개월 차가 되고서야 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한테는 안 된 일이었겠지만 저로서는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원치 않았던 제가 태어나자 엄마는 저를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도망치다 떠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와 서울에서 살던 딸이 갓난아이를 안고 찾아오자 외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그렇게 우셨대요.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아무리 물어도 저희 엄마는 대답도 않고 한동안 신세 좀 지겠다는 말만 했다더군요. 저희 엄마 역시 아빠 없이 자란 터라 외할머니는 딸이 자기 인생을 그대로 담는 게 아닌가 그렇게 겁이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딸을 구슬러 애아빠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셨는데 미처 그러기도 전에 저희 엄마가 저만 집에 두고 도망을 친 거예요. 하루는 외할머니께서 퇴근해 집에 와보니 방에서 제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왜 이렇게 애를 울리냐고 타박을 하시며 문을 열었는데 딸은 온데간데 없고 손녀딸만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던 거죠. 애가 자는 동안 근처 슈퍼에 잠깐 나간 건가 생각하고 일단 울고 있는 책에 분유를 먹였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저희 엄마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그제야 불길한 생각이 드셨어요. 그리고 그건 현실이 되고 말았죠. 당시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저희 엄마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그러니 외할머니는 두 손 놓고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작정하고 도망친 사람이 연락을 하겠어요? 처음부터 저를 외할머니한테 떠넘기려고 외가에 찾아간 건데 말이죠. 그렇게 외할머니는 손녀딸인 저를 떠안게 되었어요. 저 때문에 일도 할 수 없게 된 외할머니는 궁여지책으로 김밥 장사를 하셨어요.
가게를 차리신 건 아니고 집에서 김밥을 싸서 출근 시간에 전철역 입구에서 저를 업고 장사를 하셨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아침엔 김밥 장사를 하고 낮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업을 하면서 어린 손녀딸까지 키워내야 했어요. 지금처럼 육아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외할머니는 오로지 자신을 희생해서 저를 키우셔야 했어요. 가난아기를 맡아줄 보육기관도 없었고 그렇다고 생활 보조도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야 너무 어려서 그때의 기억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한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다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외할머니는 건물 청소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했기 때문에 저는 외할머니가 차려놓으신 아침밥을 먹고 스스로 등교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낮에는 외할머니께서 집에 계셨기 때문에 외할머니 보살핌 속에 자랄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비록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외할머니 덕분에 삐뚤어지지 않고 온전히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외할머니를 곁에서 보고 자랐는데 제가 어떻게 삐뚤어질 수 있겠어요? 가난 아이를 일찍 철들게 한다고 저 역시도 또래들에 비해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내가 잘못하면 외할머니께서 학교에 불려가실 거고 그러면 저 때문에 가슴이 아프실 테니까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문제가 될 일은 일부러 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로 외할머니께서 학교에 불려가신 거예요.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진학 문제 때문이었어요. 사연이 정도면 인문계 진학해서 명문대 진학도 가능한 아이인데 자꾸 실업계를 고집했어요. 외할머니와는 상의된 일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담임선생님 말에 외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제가 외할머니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어린 게 할미가 고생할까봐 지 딴엔 생각해서 한 소린가 본데 전 우리 서연이를 대학 공부까지 시킬 생각입니다. 비록 저희 집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왜 대학을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제가 서연이랑 얘기를 잘 해볼게요. 외할머니 말에 담임선생님도 무척 반기셨어요. 안 그래도 담임선생님은 제게 인문계 진학을 강력히 권하셨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오신 외할머니는 제게 그러셨어요. 돈 때문이라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네 대학 등록금은 내줄 테니까.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넌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께서는 당신만 믿으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그런다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외할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늘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당에 대학 등록금까지 감당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하루빨리 돈을 버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었어요. 언제까지고 할머니께 짐을 지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업계를 고집했던 건데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됐지 뭐예요. 결국 저는 담임선생님과 외할머니 고집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목표는 대학이었어요. 그냥 대학 합격이 아니라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합격하는 거였죠. 명문대가 아니어도 좋았어요. 할머니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고 대학만 다닐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내 나름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해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학교에서 2교시 수업을 받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교실로 오셔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선생님 표정을 보니 분명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할머니께서 일터에서 다치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길로 병원에 달려갔더니 팔과 다리에 한쪽씩 깁스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건물 계단 청소를 하시다가 굴러 떨어지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셨고 앞으로 걷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직 모르는 외할머니는 제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보자 부러진 뼈만 붙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은 먹었냐고 물으시는데 순간 울컥했어요. 이런 와중에도 제 걱정부터 하시는 외할머니가 너무 안 됐고 죄송했거든요. 서연아, 너무 걱정 말어. 뼈는 한번 부러지면 더 단단해진다고 그러지 않니? 병원비는 회사에서 내준다고 했고 위로금도 준다고 하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이참에 편히 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산재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절이 아니라서 그 사고로 인해 저희 집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할머니가 사고로 회사로부터 받은 건 병원비 일체와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다였어요. 앞으로 걷지도 못하게 된 사람한테 말이죠. 청소업체가 워낙 영세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상은 받기 힘들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몇 달이 지났고 회사에서 받은 돈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서 외할머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인형 눈이나 봉투 붙이는 거나 마늘 까는 것처럼 푼돈벌이밖에는 없었어요.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일해봐야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감당이 어려웠어요. 이런 상태라면 제가 대학에 합격한다고 해도 온전히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게 뻔했어요. 게다가 몸도 온전치 않으신 할머니가 언제까지고 일을 하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대학은 포기하기로요. 담임 선생님께 집안 사정을 말씀드려서 야간 자율학습은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평일엔 동네 햄버거집에서 일을 했고 주말엔 즉석 떡볶이집에서 아침부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외할머니가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외할머니께서 제가 대학 진학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일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 나 대학 진학 포기한 거 아니야. 대학은 꼭 갈 거라고. 내가 알아봤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야간 대학에 다닐 수 있대. 거기 졸업하면 대졸로 취직도 할 수 있고 대학원 진학도 할 수 있어. 지금 상태라면 대학에 입학해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잖아. 매 학기 등록금 때문에 쩔쩔 매다가 결국엔 졸업도 못하고 그만두게 될 거라고. 그럴 바에야 취직해서 돈도 벌고 야간 대학을 다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날 좀 믿어줘, 할머니. 처음엔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던 외할머니도 더는 할머니 힘으로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는지 결국엔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야간 대학에 다닐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익숙하지 않은 회사 업무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1년, 2년 회사에 적응해 가면서 대학에 대한 꿈은 잊은 지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외할머니가 전처럼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됐고 생활도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반년도 안 돼서 헤어졌지만요. 남편을 만난 건 2번의 연애가 끝나고 얼마 뒤 이사를 하면서였어요. 당시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보상금과 은행 대출을 끼고 빌라로 이사를 하는데 싸게 얻은 집이라 그런지 집수리를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정도였어요.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동네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했는데
제 남편이 거기 사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엔 직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인부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지 뭐예요. 예산이 적어서 전기 배선 공사랑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타일과 세면대 교체랑 도배가 전부였지만 남편은 제가 주문한 공사보다 더 세심하게 집을 수리해 주었어요. 가격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 훨씬 저렴했고요. 이미 그때부터 남편은 제게 마음이 있어서 잘 보이려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과하게 잘해주었던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수시로 제게 전화해서 혹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댔고 제가 회사에 가고 없을 때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할머니와 수다를 떨고 가기도 했어요. 심지어 김장할 때 와서 배추도 나르고 무채 썰고 하는 것까지 돕더라고요. 폭설이 내리면 아침 일찍 찾아와서 집 앞에 쌓인 눈도 치우고 장마철에는 미리 저희 집에 와서 물 받이며 하수구 상태까지 미리 손봐주고 가곤 했어요. 마치 손자처럼 저희 외할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러니 저희 외할머니가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눈에서 가까워지니 마음에서도 가까워지더라고요. 특히 외할머니께서 우리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결국 교제를 시작했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은 3남매 중 막내로 위에 형과 누나가 하나씩 있었어요. 형은 결혼해서 분가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누나는 결혼해서 지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일 때문에 거의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실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 수리를 맡으면서 안면을 튼 이후로는 저희 집에 들러 점심을 먹고 가곤 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점심때가 되면 집에 부르셨거든요. 사정상 일이 있을 때를 빼면 늘 남편은 저희 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남편 사무실과 저희 집이 가까워서 주변 식당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 거리였으니까요. 그렇게 들러서는 점심도 먹고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외할머니와 이야기도 나누고 가곤 했어요. 그건 저랑 사귀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희 집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제가 결혼을 하면 외할머니 혼자 지내셔야 한다는 걸 알고 저만큼이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혼할 때 외할머니도 같이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당시에 저는 딱히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제안에 솔깃한 건 사실이에요. 어떤 남자가 아내의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겠어요. 그 말을 믿고 당장은 생각이 없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당사자들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시댁에 결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다음날 지방에 사는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일면식도 없던 상황인데도 어찌나 무례하게 구는지 통화를 하는 내내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요즘은 시부모도 안 모시는 세상인데 처 외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어제 얘기를 전해 듣고 밤잠을 설쳤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막내가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착해 빠지기만 해서 그쪽 말에 홀라당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절대 반대예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처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 그런 줄 알고 우리 진태가 외할머니 모시자는 소리 하면 그쪽이 먼저 안 된다고 해요.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직 인사도 안 한 사이에 가만 안 두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보면 안 봐도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었어요. 시누이가 이 정도니 시부모님은 또 얼마나 성격이 대단한 분들일지 지레 겁이 나더라고요.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했더니 옆자리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땐 혼자 소갈이하지 말고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아. 괜히 중간에서 양쪽 얘기 받아주며 스트레스 받았다간 결혼이고 뭐고 쭉 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신우이란 사람 좀 그렇다.
아직 만나본 적도 없다며. 그런데 전화해서 그딴 소리를 하냐. 암튼 결혼 선배로서 하는 말이지만 세경씨 앞으로 시집살이 꽤나 힘들겠다. 선배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저희 외할머니와 관계된 일이라서 쉽게 말을 꺼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외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물러설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솔직히 털어놓았죠. 그리고 그 일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시댁에 찾아가 인사도 드리기 전에 저희 시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남편이 일일이 제게 그 말을 전하진 않았지만 수시로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로 시달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남편은 저와 외할머니 앞에서 늘 밝은 표정으로 지냈으니 그 속이 오죽했겠어요.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릴 것처럼 서둘던 남편은 시댁 식구들 반대에 부딪혀 그 후로는 결혼식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방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전처럼 자주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서서히 멀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반년쯤 지나 남편이 자기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그러지 뭐예요. 그러면서 지방에 살던 누나가 이혼을 하고 본가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누나도 우리 결혼을 찬성한다며 너무 걱정 말라더군요. 아니,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제게 전화까지 해서 그 난리를 치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찬성한다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캐물었더니 실은 매형이랑 이혼할 때 내가 도움을 줬거든. 매형이 신혼 때부터 누나한테 손찌검을 했었나 봐. 딸 자식이 남편한테 맞고 사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그냥 참고 살라는 말씀만 하시는 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누나한테 변호사를 선임해줬어. 마침 나랑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었거든. 그 덕에 위자료도 꽤 받고 이혼할 수 있었다고. 누나가 우리 결혼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거지. 내가 한동안 지방 출장이 잦았던 것도 누나 일 돕느라 그랬던 거야. 괜히 혼자 오해를 했던 게 미안하더라고요. 형이랑 형수도 우리 결혼에 반대는 안 한다니까 부모님만 잘 구슬리면 올해 안에 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대신 내가 결혼하면 진짜 잘할게. 약속해. 어떻게든 자기 식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뒤에서 노력해온 남편의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외할머니랑 둘이 살면서 딱히 누군가에게 의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의 등에 기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만큼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설득하겠다 마음먹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예상했던 것처럼 제게 냉랭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고 선물도 자주 해드렸어요. 자기 몸 챙기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아버지께는 보약도 해드리고 건강의료기도 선물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보다 많이 누그러지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화장품이며 옷, 구두 같은 선물을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입고 쓰는 거에 돈을 써보신 적이 없는 시어머니로서는 제 선물이 반가우셨던가 봐요. 선물을 드릴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영화 대사 중에 사람을 구워 삶으려면 뭘 좀 먹이면 된다고 그러더니 돈을 쓰는 만큼 확실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한 결과 그의 늦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신혼집은 외할머니와 제가 살던 집에 꾸렸고요. 야, 요즘 세상에 나처럼 빈손으로 결혼하는 남자도 없을 거야. 할머니, 대신 제가 평생 할머니께 효도하고 살게요. 제가 할머니 댁에 얹혀 사는 거니까
제 눈치 보시면 안 돼요. 여긴 할머니 집이니까요. 그렇다고 저 눈치 주셔도 안 돼요. 아셨죠? 혹시라도 외할머니께서 손녀 사이 눈치 보면 불편해하실까봐 남편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음식 솜씨가 예전만 못한데도 남편은 늘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곤 했었죠. 이렇게 살갑고 마음 따뜻한 손녀 사이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아빠가 이러니 저희 아이들도 외증조 할머니를 깍듯이 모셨어요. 오죽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셨겠어요.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는데 그래도 나는 손녀딸 복은 있었나 보다. 늙음하게 손녀 사위랑 증손자들한테 이렇게 대접받고 살 줄 누가 알았겠니? 고맙다. 고마워. 외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와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사실 고마운 건 전데 말이죠. 엄마 대신 저를 키워주신 것도 모자라 증손자까지 키워주셨는데 말이죠. 제가 첫애를 낳고 3개월 만에 복직을 하면서 할머니 손에 첫애를 맡기고 회사에 다녔거든요. 연세 많은 외할머니가 증손자까지 보시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남편 사무실이 근처에 있다고는 해도 일이 바쁠 때는 점심 먹으러 집에 오는 것도 힘들 정도라서 아이 육아는 할머니 혼자 맡아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제가 둘째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때부터는 제가 살림과 육아를 맡아서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외벌이가 시작됐지만 신기하게도 둘째가 태어나고부터 남편 일이 잘 돼서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저랑 둘이 벌 때보다 훨씬 많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되었고 시부모님은 제 남편을 찾아와 아주버님 자리를 부탁하셨어요. 형제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네가 형 좀 도와주면 네 형도 처가에 면이 설 거 아니야. 남 부려가며 돈 주지 말고 네 형한테 일 좀 가르쳐줘라. 너 사무실 차릴 때 이 예비애미가 도와준 거 기억나지? 제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 독립을 할 때 아버님이 5천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주신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꺼내시면서 아주버님을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당장 형을 직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이쪽 일에는 전혀 아는 게 없었고 아무래도 형이다 보니 일을 시키기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주버님 성격이었어요. 저희 아주버님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깔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제게 함부로 하는 걸 보면 남편한테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할 리가 없거든요. 그걸 아는 남편이니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도 시부모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 사무실에 나오자마자 아주버님이 이러신 거예요. 설마 나보고 현장에서 인부들이랑 같이 일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난 그런 건 못한다. 그러니까 현장은 네가 나가고 사무실 내가 지키마. 그나저나 주 5일 근무 맞지? 내가 이래봬도 대기업 출신인데 연봉은 제대로 쳐줘야 한다. 참, 야근 수당이랑 상여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냐? 못 박는 일 하나 못하는 사람이 따지는 건 뭐가 그리 많은지. 남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저를 볼 때마다 붙잡고 아주버님 욕을 했을까요? 일을 배우겠다고 온 건지 그저 놀면서 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버님은 정말이지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지내는 동안 아주버님과 싸우고 나간 직원만 해도 5이나 됐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제 남편을 악덕업주로 둔갑시켰더라고요. 솔직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대로 처리하고 싶었지만 중간에서 시부모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아주버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퇴사 처리해버렸어요. 그 일로 저희한테 감정이 안 좋아진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시 때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들으라는 듯 제 남편을 욕을 했어요. 저희 부부만 있을 때 그러면 참아주겠는데 저희 두 아들이 있는 앞에서까지 그러니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말씀을 드렸죠. 아주버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그이가 아주버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히 아주버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일 잘하는 직원들 죄다 아주버님이랑 싸우고 나갔잖아요. 사무실에서 서류 업무 보시겠다고 하고선 툭하면 자리 비우시고 공금이 함부로 손대시고 게다가 거래처랑 툭하면 트러블 만드셔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요. 우리 그이가 되니까 그런 거 다 참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어떠셨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않고 노동청에 동생을 고발하셨잖아요. 그때도 변호사 선임할까 하는 거 아버님이 말리셔서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쩜 툭하면 그이 못 잡아먹어서 난리세요? 그러자 형님이 나서서 그러더군요. 어머머?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가 본데 우리야말로 아버님 부탁받고 서방님 도와주려고 거기 갔던 거야. 아니, 애초에 우리 남편 학벌에 스펙에 그런 코딱지만한 사무실에 갈 일이 있겠어? 기껏 가서 일 도와줬더니 사람을 쫄로 보고 말이야. 어디서 지영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해. 내가 아주 그 얘기 듣고 열불이 터져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었어. 그런데도 형이라고 부족한 동생 도와주겠다고 거길 간 사람한테 단물 다 빼먹곤 그만두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여간에 어쩜 부부가 그리 똑같은지 염치 없는 것까지 꼭 닮았네.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원. 결국 그날 말다툼은 형제간의 주먹다짐으로 이어졌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게 됐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고는 해도 워낙 주변의 평판이 좋았던 남편은 꾸준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집도 신축 아파트로 넓혀가게 돼서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보나 했는데 새 집으로 이사하고 2해 만에 저희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 나이 되도록 외손녀 부부랑 외증 손주들 재롱 보면서 사셨으니 호상이라고 말했지만 가족 입장에선 어디 그런가요? 외할머니가 조금만 더 같이 사셨으면 하는 아쉬움 뿐이었어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크게 느껴진다고 외할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어요. 하루는 소파 옆에 베이커리 봉투가 놓여있길래 안을 봤더니 모나카 상자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퇴근길에 베이커리에 들러 외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모나카를 사오곤 했었는데 외할머니도 안 계신 마당에 누가 이걸 사왔을까 했죠. 그랬더니 안방에서 나오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버릇처럼 빵집에 들러 모나카를 사들고 왔지 뭐야. 집에 와서야 할머니가 안 계시다는 게 떠올랐어. 저만큼이나 외할머니를 끔찍이 챙기던 남편이었기에 그 모습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외할머니의 빈자리는 그 후로도 한참이나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게 된다고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그리움도 옅어지더군요. 그런데 또 다른 이별이 우리 가족을 찾아온 거예요. 아침 일찍 밀린 일이 있다고 사무실로 출근했던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할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던 남편이었지만 제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해보니 이미 세상을 떠난 뒤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곁에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만 남편이 떠나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과 중학생인 둘째 아들이 저를 대신해 상주자리를 지켜주었고 저는 반쯤 어리 나간 사람처럼 장례식장 한 구석을 지켰어요. 남편이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회사를 그만둔 지도 10수년이 지난 데다가 남편이 하는 인테리어 일은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당장 뭐부터 해나가야 할지 몰라 두렵기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이틀쯤 지났을까요? 시부모님이 아주버님과 함께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저 대신 장례식장 계약부터 납골당 선정까지 많은 일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 인사부터 드렸어요. 그런데 내 동생 장례식인데 형인 내가 나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재수씨가 나한테 감사 인사할 일이 아니에요. 싸늘한 말투로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 아들도 세상 떠났으니 우리가 더 마주칠 일이 있겠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막내가 하던 사무실 말이다. 그거 앞으로는 큰애가 맡아서 할 거다. 그러니 너는 너대로 살아갈 궁리를 해.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사무실을 아주버님이 하시다뇨. 그러자 아주버님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듯 그러더군요. 내 동생이 하던 사업인데 형인 내가 맡아서 이어가는 게 맞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까놓고 말해서 재수씨가 인테리어에 대해 뭘 합니까? 그래도 나는 녀석이랑 같이 일해본 적도 있고 사회 경험도 많으니 내가 맡는 건 당연한 거죠. 게다가 그 사무실 차릴 때 아버지가 돈 대줬던 거 잊었어요? 엄격히 따지면 그 사무실은 우리 아버지 소유인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재수씨는 재수씨 나름대로 자식들 데리고 살궁이나 하란 말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건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결국 저는 손도 써지 보지 못한 채 아주버님한테 남편 사업체를 뺏겼고 그 후로 두 아들과 살아가기 위해 생활전선이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40이 넘은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식당 일이나 파출 도우미 정도가 다였어요.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모를까 사회 경력도 오래전에 끊긴 저로서는 더더욱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죠. 한 달 꼬박 식당에서 일을 해도 아파트 관리비에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두 아들 학원비가 버거워 학원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둘째도 둘째지만 고등학생인 큰아들은 지금 학원을 끊게 되면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일단 작은 애 학원만 정리를 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늘 쪼들리는 거예요.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쉬지 않고 일을 하자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 쉬는 날이 늘어가면서 벌이가 시원치 않았거든요. 거기다 카드 할부금에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까지 매달 여러 개의 카드로 돌려치기를 해봤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 거예요. 차라리 집을 팔지 그러냐고 하시겠지만 저라고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진작에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이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해서 일단 은행에 찾아가 대출을 신청해 보기로 했어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요. 그래서 안방 서랍에 숨겨둔 집 문서를 꺼내 들었는데 거기에 큰애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애들이 받은 명절 용돈을 모아두던 통장이었는데 용케도 안 없어지고 있었던가 봐요.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푼돈이라도 일단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통장까지 챙겨서 은행으로 갔어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제게 이러는 거예요. 통장에 17억이나 있는데 집을 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으시겠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7억이라뇨? 방금 주신 자녀분 통장에 17억 들어있는 거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 큰 돈은 누가 보냈는데요? 직원은 통장 정리를 해서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 남편 이름으로 남편이 틈틈이 돈을 보내놨더라고요. 어느 달은 수십만 원, 어느 달은 수백만 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쌓인 돈이 자그마치 17억이나 되더군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아마도 남편은 자신이 죽으면 시댁에서 자기 회사를 뺏어갈 걸 알았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돈을 숨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일단 아들 통장에서 얼마간의 돈을 빼서 밀린 카드값과 급하게 막아야 할 것들을 처리했어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도 다시 학원에 등록시키고 모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고기로 잔뜩 사들고 왔어요. 집이 어려워지면서 눈치를 보느라 먹고 싶은 것도 말 못하고 있던 아이들은 식탁에 오른 등심 스테이크를 보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제야 얼굴이 활짝 펴서는 고기를 집어먹네요. 남편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저희 세 식구는 살 길이 열렸어요. 요즘 저는 이 돈으로 뭘 해서 애들이랑 먹고 살까 고민 중인데 솔직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선뜻 뭔가를 시작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돈은 묻어두고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호텔 객식 청소 일인데 애들 등교시키고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저한테는 시간적으로도 딱이고 일도 그리 힘들지 않아서 현재로서 만족하고 있답니다. 주변에선 왜 하필 청소일이냐고 그러는데 이 일이 뭐 어때서요? 외할머니께서 그랬던 것처럼 내 손으로 벌어서 내 자식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직업이죠. 중요한 건 제 아이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두 아들한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